그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의 목숨이 걸린 판단을 홀로 내려야 했습니다. 대부님은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저 하나뿐이었지요. 나리! 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법전에 적힌 8조항, 그 어느 것도 이런 순간까지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근거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했을까요? 그날 밤 그가 내린 선택이 훗날 어떤 이름으로 남을지 그때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준서라 합니다. 고을 하나를 맡아 다스리는 하급 관리로 대부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흔히 고조선이라 하면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그 옛날 이야기만 떠올리시더군요. 신단수 안에서 시작된 그 나라가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저처럼 하루하루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 우리 고조선이 실제로 어떤 나라였는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조선에는 임금님 아래로 상, 대부, 장군 같은 여러 관직이 있습니다. 상은 나랏일의 큰 뜻을 정하고 대부는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며 장군은 국경과 군사를 책임지지요. 저는 그중 대부님을 보좌하는 말단 관리입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던 날 손이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라의 일을 맡아도 되는 것인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제가 처음 맡은 일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돌며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고 대부님께 그날그날의 일을 아뢰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관리라고는 하나 저 역시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릴 적 함께 흙장난을 하던 농무들이 이제는 저를 나리라 부르니 그것도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님은 제게 늘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관리라 해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손이 되는 것뿐이니라. 저는 그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라고는 해도 저는 상이나 대부처럼 큰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서 그들의 억울함과 다툼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자리였지요. 그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큰 자리에 있는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매일 눈앞에서 보아야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제게는 곧 다스려야 할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밭을 가는 이들, 청동 도끼로 나무를 베는 이들, 반달 돌칼로 곡식을 거두는 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청동기라 해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귀한 것은 주로 지위가 높은 이들의 몫이었지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전히 돌로 만든 농기구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는 법이 없었습니다. 도둑질이 워낙 드물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도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고 아이들은 골목을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언제까지고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에서 곡식이 자꾸 없어진다는구먼. 사람들의 낯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늘 열려있던 대문 앞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관리로서 처음 맞닥뜨릴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국 한 농부가 저를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밤사이 곳간의 곡식이 절반이나 사라졌습니다요. 저는 그 길로 대부님께 이 일을 아뢰었습니다. 대부님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은 내가 직접 살펴보아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제 손으로 사건 하나를 온전히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법전에 적힌 조항들을 외우는 것과 실제로 사람 앞에서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 고조선에는 8가지 큰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도둑질에 관한 것이었지요. 법은 이러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잡아다 종으로 3대,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되새기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법전의 글자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사정은 저마다 다를 것이었습니다. 탐문 끝에 저는 곡식을 훔친 이가 이웃 마을에서 흘러들어온 가난한 소장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느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자식 새끼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의 앙상한 손과 해진 옷차림을 보며 저는 법과 사정 사이에서 처음으로 판단이라는 것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법전의 글자를 그대로 따르자면 그는 종이 되어야 마땅했지만 그의 여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부님께 이 사정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대부님은 잠시 고민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법이나 정상을 참작해 그 죄값을 대신 갚을 길을 열어주어라. 저는 그 소장농에게 대부댁 농사일을 놓아 죄값을 갚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판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마지막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이웃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밭의 경계를 두고 시비가 붙었는데 한쪽이 다른 쪽을 다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한다고요. 두 집안은 서로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저는 다친 이의 상처를 살피고 다치게 한 이에게 그만큼의 곡식을 물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이도 결국은 곡식 자루를 짊어지고 상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법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장군을 따라 국경지대를 순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고조선은 서쪽으로 연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지요. 대부님의 고을에서 며칠을 꼬박 걸어야 닿는 먼 길이었습니다. 장군의 병사들은 청동검과 청동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벼려진 청동 무기가 햇빛에 번쩍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낯선 산길을 걸으며 저는 이 나라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장군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청동 무기 하나를 갖추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의 손이 필요한지 아느냐? 저는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장군은 껄껄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구리와 주석을 캐는 이들부터 그것을 녹여붓는 대장장이, 나를 벼리는 장인까지 헤아리면 10손가락으로도 모자란다. 저는 그제야 청동기라는 것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나라의 힘 그 자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광석을 캐는 이, 불을 다루는 대장장이, 그것을 벼리는 장인까지 무기 하나에도 수많은 이들의 땀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국경 어귀에서 연나라에서 온 상인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비단과 철기를 가져와 우리 쪽 특산물과 바꾸어 가려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처음엔 애를 먹었지만 몸짓과 물건으로 조금씩 뜻을 나누었습니다. 낯선 옷차림과 낯선 말투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다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저는 곁에서 내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상인들과의 거래가 끝난 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조선은 결코 홀로 떨어진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청동 원료도 값진 물건도 저 멀리 국경 넘어와 오가며 이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짐 속에 는 낯선 비단을 보며 저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해 가을 곡식을 다 거두어들인 뒤 마을에서는 하늘에 감사를 올리는 큰 제사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사를 이끄는 이는 임금님이나 대부님, 즉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고조선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본디 하나였다는 것을요. 제단 앞에 선 대부님의 모습은
평소 마을 일을 처리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갈한 제복을 갖추어 입고 근엄하게 하늘을 우러르며 아내의 풍년을 비는 그 모습에서 저는 낯선 위험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앞에서만큼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저 역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오래도록 존경받던 한 원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 이 고을을 지켜냈다는 그의 이야기를 저도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의 장례는 여느 백성의 장례와는 달랐습니다. 커다란 돌을 옮겨와 무덤을 짓는 일부터가 예산 일이 아니었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며칠에 걸쳐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며칠에 걸쳐 거대한 돌을 옮겨와 무덤 위에 얹었습니다. 통나무를 굴림대 삼아온 마을 장정들이 힘을 합쳐 돌을 끌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경외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가 생전에 지녔던 청동검과 청동거울도 함께 묻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나라가 겉으로는 평등해 보여도 그 안에는 분명한 신분과 권위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거대한 돌 아래에 잠든 그의 이름은 아마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겠지요. 도난 사건, 상해 사건, 순찰과 교역, 제사와 장례. 그렇게 여러 일을 겪으며 저는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낯설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잠그지 않는 그 오랜 풍습도 여전히 마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관리 노릇을 제법 해내고 있다고 내심 스스로를 대견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밑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불씨가 머지않아 제 앞에 가장 무거운 시험으로 찾아오리라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대부님께서 상을 뵈러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며칠간 고을의 일을 온전히 저 혼자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들은 그래도 대부님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에 헤쳐올 수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그날 밤 마을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나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빠르게 뛰던지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횃불 사이를 헤치고 겨우 현장에 다다른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곁에는 다른 한 사람이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요. 우리 8조항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리, 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대부님도 상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 판단을 내려야 할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저를 향해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당장 죗값을 물으라 소리쳤고 또 누군가는 좀 더 사정을 살펴보아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쓰러진 이의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를 가리켰습니다. 반면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이는 그저 정당방위였다며 몸을 떨었습니다. 양쪽의 말이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법전 어디에도 이런 순간에 대한 답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저 하나의 판단이 누군가의 목숨을 좌우할 상황이었습니다. 문득 대부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관리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지키는 손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판단하는 대신 현장에 남은 흔적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쓰러진 이의 상처, 다투었다는 자리의 흔적,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이웃들의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밤새 마을을 돌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먼저 손을 댄 쪽은 쓰러진 이였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이는 자신을 지키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다만 그 행동이 지나쳤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증언을 다시 맞춰보며 혹시라도 제가 놓친 것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마침내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지키려다 벌어진 일이나 그 손속이 지나쳐 사람을 상하게 하였으니 죽음으로 갚을 죄는 아니되 무거운 벌로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친 쪽 가족에게는 곡식과 재물로 그 슬픔을 갚도록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돌아오신 대부님은 이 모든 사정을 전해 들으시고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대부님은 놀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홀로 이만한 판단을 내렸다니 놀랍구나.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두려움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이 일은 결국 대부님을 통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급 관리 하나가 홀로 중대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소식이었지요. 저는 그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퍼지면서 이웃 고을에서도 저를 알아보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 뒤로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발걸음이 처음처럼 불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만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낯설어하던 눈빛은 어느새 믿음이 담긴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던 날 손이 떨리던 그 마음도 굶주린 소장농 앞에서 망설이던 그 마음도 결국은 모두 같은 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를 부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일이라는 것을요. 상도, 대부도, 장군도, 그리고 저 같은 말단 관리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손들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과 제도, 청동기와 교역, 제사와 장례, 이 모든 것들이 얽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 준서는 그 커다란 나라를 이루는 아주 작은 한 조각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조각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그 어떤 임금도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조선의 여러 고을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이름 없는 관리들의 손끝에서 나라의 하루하루가 지켜졌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옛 고을터에는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